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현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서 민간인은 나 혼자라면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에둘러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삐라 살포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좀 완화한다고 하면 북한에 휘둘렸다면서 반대쪽에서 엄청난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홍영표 통일비서관을 내정하기 전에 나온 겁니다. 즉 면직이 정해진 뒤가 아니라 현직 장관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류 장관의 발언 보도를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이건 큰일 날 오보다, 그래서 오보 대응을 하겠다, 이런 태세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오보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주무장관이 이럴 정도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낱 구두선이나 외교적 저렴한 수사였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한반도 정책이 이런 수준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4분 됐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네요.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4명이나 사망했고 청와대에서는 상당 폭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청와대 새 비서실장에는 이병기 현 국정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돌려막기 인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송명훈 작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청와대 인사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내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후보군에 올렸던 그 10여 명, 15명 이상의 후보군에서도 전혀 그 언급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병기 그 신임 비서실장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초대 그 일본 대사를 지냈고 8개월 전에 국정원장에 그 임명이 됐던 사람인데요. 네. 딱 8달을 남겨서 근무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전격 그 발탁이 됐고요. 현 차장이 국정원장을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됨으로써 현직 비서실장과 그 국정원의 그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어찌 보면 겸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정원의 그 인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야당한테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치적 중립을 공언하면서 스스로 이제 정치 중립을 서약으로 지키겠다고 국정원장 취임 당시에 밝혔었는데요. 현재 그 이병기 국정원장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정원 그 대선 개입 관련한 유죄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비방글을 국정원이 유포했다고 해서 네.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첨예한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는 데 있어서 야권에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청와대 여러 자리 인사 이동이 있었죠. 네, 일단 그 정무특보에 특보단에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 등 3명의 현역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은 뭐 친이계로 지명받기는 하지만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 그 러닝메이트인 당 정책위원장 출마로 선출이 됐었던 그 이완구 현 총리와의 어떤 교분 관계가 깊은 사람이고요. 네. 윤상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의 핵심으로서 박근혜 그 후보의 그 수행 단장을 지냈고 또 그 선거에서 많은 그 공천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는 등 그 친박계 핵심으로 일해왔던 의원이죠. 네. 뭐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박 대통령과는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고요. 김재원 의성도 경북 의성 출신으로서 최근까지 그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또 이완구 총리와 함께 대야 협상을 이끌어왔던 인물들인데 이 현역 의원 3사람이 모두 특보로 그 지명이 됨으로써 청와대가 새누리당과 그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친정 정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여실하게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친박계 핵심, 행동대장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의원, 김 의원을 이렇게 내정하는 등 3명의 현역 의원을 특보단에 넣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네, 보통 그 특보단이라고 하면 사회 저명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 지도급 원로를 통한 그 원로들을 보통 입각시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이번 같이 현역 의원을 3명씩이나 특보단에 임명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지금 판단이 되네요. 네. 청와대 홍보수석도 뭐 불과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바꿨는데 왜 그랬답니까? 네, 이게 8개월 전에 그 사회문화 특보로 현 그 김성우 특보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SBS 보도국장 및 뭐 기획본부장을 역임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언론계 쪽에서의 그 반발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그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하는 그 어떤 본인의 출사표를 밝혔던 분인데 지금 막상 8개월 만에 실제적인 그 수석 비서관으로 이게 홍보수석으로 발령을 받아버렸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탁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일해왔던 과정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요. 전임 윤두현 수석이 재직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데. 네, 8개월 만입니다. 네. 같이 이제 수석과 특보로 채용됐다가 네. 그 홍보수석 자리를 옮긴 셈이 됐죠. 예. 특히나 계속해서 그 SBS 관련한 초기 홍보수석이 이남기 전 SBS 홀딩스 사장이
맡았던 것과 연관해서 네. 왜 이렇게 SBS 쪽 인사들이 이런 홍보 특보에 계속 가고 있느냐 예.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병기 비서실장 내정자 한나라당 네. 차떼기 사태 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야당 뭐 상당한 반발 이런 거 뭐 좀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야당은 그 원색적인 그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2002년 부품 공작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담을 했었고, 예. 또 그걸로 인해서 공작 정치의 어떤 달인이다. 이런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고 있는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의 발탁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번 발탁을 통해서 공작 정치, 정보 정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 중심의 어떤 국정 운영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거나, 불과 2년여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에, 주일 대사와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을, 두루 이렇게 거치고 있는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의 어떤, 운세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대단한 출세운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 소식 좀 들어보죠. 오늘 대정부질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떤 게 주요 이슈였습니까? 마지막 날 대정부 질의 이슈는요, 어린이집 관련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어린이집 관련한 아동학대 대책 문제와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련 주요 질의 내용에서는 정부가 이게 CCTV 의무화, 신고 포상금 제도, 보육기사, 국가고시 등 규제 일본도의 대책만 뽑아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든 학대의 주 원인을 어린이집 쪽에만 몰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추궁을 했었고요. 네. 특히나 이번 CCTV 의무화에 필요한 예산 1,300억 중에 예. 한 푼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실효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행의 촉구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의무화 시키면서 돈은 안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확인된 바로는 국가 예산에서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분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 비용 1,300여 원이 아직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복지 관련 아무래도 논란이 많았겠죠? 네, 일단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의 구조 조정을 놓고 여야가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은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제로 인해서 부정수급자가 많고 행정적인 잘못으로 사망자들도 복지수급자에 계산돼 있고 또 639억 원가량을 잘못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태스크포스로 해결될 것은 해결하고 또 수급에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즉 아프지 않거나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도 죄의식 없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내세웠고요. 반대로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가 없는 증세라면서 교육과 보육, 복지 경학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복지를 그나마 축소해볼까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에 대한 구조 조정은 두 번의 배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또 강력하게 비꼬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오늘 또 화성에서 네.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세종시에서 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말이죠. 네, 이틀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선 사건 개요 그리고 문제점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화성에서의 형제 간의 불화로 75세 동생이 86세와 84세 형과 형수를 총으로 총으로
사살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네.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온 경찰관에까지 발포를 해서 예. 자살한 자신을 포함한 4명이 죽고 1명이 부상하는 5명의 사상자가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8시 20분에 파출소에서 그 총기를 인출해간 그 피의자는요. 네. 사냥용 엽총을 그 인출하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방식과 똑같이 엽총을 경찰서에서 인출을 했고 형 부부를 찾아가서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사상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런 총기 관리 부분에 대한 허술한 지적을 한 지 이틀 만에 똑같은 모범 범죄처럼 봐도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네네. 지금 뒤늦게 경찰 측과 정부가 대안 마련에 지금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근데 이것을 막을 뭐 뾰족한 묘안도 없다면서요? 총기 관리 규정상. 네, 그렇습니다. 그 총기를 인출하는 과정 중에서 뭐 폭력 범죄자나 전과자한테 총기를 반출하지 않는다든지 뭐 전수 검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별다른 그 규제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경찰이 총기 사고에 관한 대응책을 나설 때 같은 총기로 그 발포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제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서장이 신고를 받고도 피의자와 잘 아는 관계여서 이제 일면식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네. 또 그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다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테이저건만 가지고 출동을 했다가 네. 이제 귀한 목숨을 희생당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기본 장구와 필요한 장구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이런 추상적인 규정보다는 권총이라든지 이런 총기를 필수적으로 휴대하고 그것으로 강력한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또 강경론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늘 처음 출동할 때는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갔단 말입니까? 총기를 소지하고 그 총기를 쏘았다는 그 신고를 받고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테이저건만 휴대하고 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었고. 아무튼 경찰관이 총에 맞아서 숨진 거는 그 2001년도에 그 난동을 부리던 10대가 네. 출동한 경찰관의 총기를 탈취해서 경찰관이 그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총을 소지하고 나가는 것을 내규적으로 어느 정도 네. 금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별다른 권총이라든지 이런 총기 무장보다는 제압할 수 있는 테이저건을 들고 나갔다가 참변이 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네. 또한 그 이번 사고가 그 팔순 노령의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서 뭐 어떤 그 현재의 경제난이 이런 그 총기의 어떤 사고라든지 가정 불화를 좀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씁씁한 부분도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민들의 경제난과 뭐 직결되는 건지 아직은 현재 자세한 사고 범행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총기 사고 그리고 총기 관리 이게 지금 엽총과 공기총 합쳐서 모두 16만 정가량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선 파출소 지구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11월, 12월, 1월, 2월 이 수렵 허용 시즌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하는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아무튼 이틀 상간으로 연속해서 충격적인 대형 인명 살상 사고가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월성 1호기 결국 수명 연장. 근데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군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표결로 갖고 이거를 결정하고 밀어붙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7명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표결을 통한 연장 가동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자마자 그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설비 점검을 통해서 4월께 재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는데요. 2005년부터 약 5,600억 가량을 투입해서 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서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계속 운영 허가를 환영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고리 원전 폐로 방침 이런 얘기도 언급하고 그랬었는데 요번 결정에 대해서 김 대표나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그 발표가 있기 전에 김무성 대표는 고리 원전 1호기는 그 연속 운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의원회라든지 조사가 끝나기 이전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폐로를 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영향권을 받아서 쉽게 연장 결정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번 월성 원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고리 원전 1호기의 연장에 대한 또 다른 요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그 부산시당과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한 그 정부 입장을 그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사실 이게 부산 쪽의 민심과 어떤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때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월성인전 1호기의 그 계속 운전이 결정된 이후에는 과연 이 부분에 그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지켜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관심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53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방금 연장 운영하기로 어젯밤에 심야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관련해서 안재훈 환경연합 원전 안전특위 팀장 연결해서 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이나 또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고령자들 주로 요직에 배치하는 게 나중에 잘못된 형행안 처리로 이게 무슨 오타신가요? 나중에 잘못된 형행안 처리로 심판하려 해도 건강 고령을 이후로 양형 행집행 정지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추정해 봅니다. 글쎄요, 설마. 네, 원할머니 봤삼이라신 분의 견해인데요. 네. 원전과 새누리당, 다시 말해 친일 유신 세력들의 닮은 꼴이다. 부패, 비리로 계속 안전하다면서 생명 연장하는 모양새가 좀 닮은 것 같다. 라고 대단군님께서. 네. 현 집행부의 인사풀, 그 좁은 인사풀 내에서의 돌려막기. 이런 것하고 지금 월성안전 계속 운영, 여기서는 계속 운전이란 말을 쓰죠. 원전 쪽에서는요. 그것을 두 가지를 묶어서 또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군요. 이건 뭘까요? 네. 국정원 관련 어제 있던 자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의 견해 듣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저 개들의 먹이로 내버리지 말라. 언론의 비열한 여론몰이로 자살한 프랑스 총리 피에르 베르고프와 그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미테랑 대통령이 사자후를 토한 바 있지 않느냐.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정원과 언론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처참하고 답답하다라고 어제 있던 자님이 토로해 주셨습니다. 역시 또 한 번의 사자후군요. 그렇죠. 네. 이슬님께서는 북한의 핵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더 무섭다라고 SD킴 님께서는 월성 집값 떨어지겠다 이런 말도 적어주셨고요. 월성 노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반대하나요? 라고 소리엘님. 네. 죽이려 했다면 칼 등의 흉기로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피의자가, 즉 범행을 저지른 자가 총이 아니라 칼로 했다면 이번에는 칼을 규제할 건가? 그러니까 쉽게들 얘기하고 있는 총기 남용, 꼭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네, 정확한 분석이자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긴 하는 건데 총기가 현재 16만 정이나 보관돼 있고 수리업 시즌에는 이론적으로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그 16만 정이 다 뭐라 그러죠? 방출? 보관자, 원 소유자들에게 내줄 수 있는 거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당연히 사고가 날 확률은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은 필요하겠죠. 물론 지금 이분 닉네임은 그냥 점 하나만 찍으셨는데 이분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 경제난 때문에 70대 고령의 동생이 더 연장자인 80대 형님 부부를 이거는 아마 조금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굉장한 몇십억대를 넘과는 아주 큰 부자인 것 같고 아마도 추정컨대 경찰은 화성 인근 토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금 받은 그런 거 가지고 재산 분할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어 왔고 형제간에 그런 게 오늘 참극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 경제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아까 그 뉴스 브리핑의 일부분은 정정이랄까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나무늘보 마늘. 물론 자세한 것은 수사가 다 종료되고 나면 범행 동기가 밝혀지겠죠. 그때 가서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있는 거고요. 나무늘보 마눌님께서 닉네임이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이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이 뽑은 지역구 일꾼인데 왜 자꾸 대통령이 데려다 쓰나요?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긴 어차피 일 안 하는 의원님들이라 상관없겠지만서도라고. 와, 양날의 칼로 일석이조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그냥 다 비판을 하셨나요? 원칙은 명백히 맞는 말씀이시죠. 지역을 대표하라고 대의정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뽑아놓은 사람이면은 국회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 수렴 및 국사를 논하는 게 맞는데 국무위원이 되어서 또는 청와대에 무슨 직을 맡아서 가면 의원직 수행을 못하거나 소홀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원실은 계속 문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청취하고 잘 돌아갑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멀티태스킹이 아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 몇 명이 할 일 같으면 뭐하러 의원 뽑아서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 맞는데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용인권이 있고 하니까
이런 차출,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치학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정치학 원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나무늘보 마눌림의 지적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워렌 버핏 67조님의 견해 한번 볼까요? 비서실장에 오전에는 삼성그룹 출신의 현면관 씨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돌아서 상당히 놀랬었는데, 즉 재벌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간다? 그러더니 오후 들어서는 북풍 정치 공작에 관여한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썼다. 그럼 이게 차악인가? 이런 견해. 네, 이게 지금 오늘 가장 그 청와대 인사를 두고 시중에서 회자되는 것 중에 가장 최소 공약수가 많은 그런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겠고요. 진짜 인터뷰 한 다음에 청취자 게시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이미 뉴스 들으셨다시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 여부를 두고 진통 끝에 최종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거론한 지 제법 되고 있습니다. 즉 정치 문제화될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안재훈 환경연합 원전 안전특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연장 운전 결정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일단 이번 원자력 안전위에서 수명 연장을 결정한 데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절차적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현행 이제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방사선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원자력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난 1월 20일에. 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조항이 이제 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 있는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이 조항을 따르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2009년에 수명 연장 심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당시에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 중에서 이제 조성경 위원이 있는데, 조성경. 예, 네. 조성경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 이제 사업자로부터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종사했던 분들, 3년 이내 종사했던 분들은 이 위원으로 아예 결격 사유로 이제 배제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위원으로 일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 네. 3년 기간 내에. 네. 그래서 결격사유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위원을 이제 그대로 이제 그런 판단 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다고 좀 한 가지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도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확인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이걸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세 번째 사항 중에서 안전성의 미확인, 미해결 사항이 몇 가지 되는데 표결에 강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미해결된 안전성 관련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개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원전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의 안전 기술 기준에 적합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원전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게 그런 적용해야 될 기술 기준들도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월성 2호기부터 적용이 되었던 R7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있었고 문제 제기를 계속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제기를 했었고 원자력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해왔었는데 계속 이 부분이 이 예외 조항이다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혹은 이제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계속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측의 공식 견해가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란 얘기입니까? 예,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판단을 한 거고 적용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여전히 계속 논란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2000년에 나온 기술 기준 중에 경남 용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경남 용기의 관통부가 경납 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을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데 어제 이제 다 확인이 됐다고 이제 표결로 강행을 한 것이죠. 그 IAEA의 기술 기준 그것은 2000년에 나온 건데 그러면 그 IAEA가 2000년에 이런 기술 기준을 내놓으면서 2000년 이전에 즉 이미 지어져 있던 원전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규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네. 모르는 사항인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IAEA가 이런 기술 기준들을 내놨을 때는 네. 어쨌든 이것은 적용해야 될 네네. 그 기준을 내놓는 거지 이것을 적용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어떤 기준들로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미 이제 2000년의 기술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15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지금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 기준들이 또 나올 거고 향상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더군다나 경납 용기라는 것은 로와 그 원자로 그다음에 그 터빈 이런 것들과 외부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이제 마지막 그 방호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경납 시설이기 가장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방사능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이제 어쨌든 여러 방호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납 용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로를 최소한 바깥이랑 이렇게 바깥이랑 이렇게 분리시켜줄 수 있는 외기와 차단시키는 마지막 네. 세 번째 그렇죠. 방호막을 우리가 경납 시설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네네네. 이번에도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때는 그 수소 폭발로 인해서 그 경납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로 다 퍼져나가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가 얼마나 이제 안전하냐라는 걸 네.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우리 안 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원전 공부를 조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왜 원자력 발전소 사진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도움처럼 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둥그렇게 외관상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경납 시설 또는 경납물이라고들 부릅니다. 제 설명이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물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끼어들었고요. 어쨌거나 지난 2000년에 IAEA가 국제 기준으로 정한 기술 기준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채로 표결이 강행이 됐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불씨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세 가지 점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어 주신 것 같고, 한 가지, 핵발전소 계속 운전 여부를 투표로 정한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민주주의에서 이를테면 뭐 또는 학교에서 어디 뭐 수학여행지를 정하는데 A안과 B안을 놓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이 표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뭐 그렇게 표결로 처리한 것 자체가 정말 그 원안이 내에서 있는 그 위원들도 설득을 못 시켰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안위의 운영 규칙에도 이제 그 표결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 내부 규정에 그런 게 명문화되어 있긴 합니까? 예. 네.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과반수를 할지 아니면 뭐 3분의 1을 할지 이런 것들은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게 안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표결로 어떤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여전히 불안전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나 해명과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이제 그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서 그거를 다수의 의견이 어떠냐를 놓고서 안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좀 코미디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 팀장님, 또 하나 답답하달까, 과연 원자력 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근본적 의심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22기인가가 가동이 되고 있죠? 22기? 24개가 있습니다. 아, 24기가 현재 가동 중입니까? 전체 원전이 다 가동 중인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중에서는 월성 1호기처럼 아직 지금 수명 연장 절차를 밟고 있어서 네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원전들도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운영 중인 게 24개가 있습니다. 네, 22기건, 24기건, 뭐, 그건 제 질문의 요점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수명 연장, 수명이 다 되는, 원자로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뭐 30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도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네, 이런 것들, 고리를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앞으로 그 후속해서 계속 나올 수명 만료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항상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할 거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느냐 또는 예외로 하느냐, 그때마다 이런 논란을 버려야 하는 지경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와 제시하고 싶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원전의 안전을 평가하는 그 위원회니까 이제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사실 전 사회에서 어떤 전문가도 그것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이런
국민들은 물론 이제 전문가들까지도 사실은 이게 충분히 검증을 되었구나라고 이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절차를 저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씨가 돼서 사실은 앞으로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를 만약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해서 심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안전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처음부터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수명 연장의 문제를 기술적인 안전성의 문제로만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수명 연장을 해서 가동을 해도 적자를 보는 사업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의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에서 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보하는 비용과 이 가동을 해서 얻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도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하나가 또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의 여론, 국민의 의사, 주민의 의사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수명 연장에 대해 관련해서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도입한 나라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미 이제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가동하고 많이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와는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가 이제 고리 1호기부터 시작했을 때 이미 이제 37년, 8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 한 개의 원전도 사실은 그동안 문을 닫아본 적이 없고 폐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은 그런 폐쇄 경험이 있고 폐로의 기술들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결정들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는 그 사회가 사실은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안전에서의 문제가 없으니까 혹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가동을 하냐 마느냐라기보다는 이 원전을 더 가동을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안전 혹은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에너지 정책을 또 그 사회가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도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사회가 공감할 만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합의나 사회적인 토론 공론화 없이 이게 사업자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성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업자의 의사만을 가지고서 그거를 허가를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견해 잠깐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공학도시고 10년 넘게 반도체 장비 관련 자동화 설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직무를 밝히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님의 말씀인데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를 만들려면 질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질소 탱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수명이 한 20년쯤 된답니다. 20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을 교체를 하거나 또 뭐 수리를 하거나 이런 건데 네, 그런 거 하다가 뭐 인명피해 사고가 나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다 그러시면서 이분 말씀은 그런 질소 탱크 교체 이런 정도와 원전은 완전히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든다. 정말 안전한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답답함을 호소하는 겸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장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사실 후쿠시마의 사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고가 발생한 원전들이 40년 가량 된 네. 노후된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 월성 1호기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더
사고에 옛날 기술로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더 취약한 옛날 기술들을 적용해 놓은 원전이다 보니까 더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수명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오래되면 사실 고장이 잘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노후화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 부품을 새로 많이 갈아 끼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새 차와 계속 오래돼서 자동차의 부품을 새로 갈아 낀 차와의 성능이나 안전성 문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새로운 자동차가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원전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이제 새로운 원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후 원전은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뭐 다른 것과 달리 아까 뭐 질소 반도체 공장에서 뭐 질소 탱크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질소 탱크에 사고가 나면 사실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피해 범위가 그 공장에만 머문다거나 그 국소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운전 사고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가 네, 그렇죠. 금방 수습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괜찮은데 왜 여전히 잘 쓸 수 있는데 왜 문을 닫으라고 하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에 안에 사고라도 우리가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것을 폐쇄하고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차분히 이번 그 연장 결정의 문제점, 안전성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환경연합의 안재훈 팀장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걸 보고 돌려막기라고 그래요? 뭐 회전문 인사, 네. 돌려막기 인사. 바둑 뛰시죠, 우리 양정대 차장. 바둑 강수라고 아니요. 들었는데. 저는 바둑 안 두는데. 그래요? 네. 누가 그러던데. 장고 끝에 악수 그런 말도 있던데. 그렇죠. 오늘 청와대 인사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따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마 뭐 거의 100% 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 예. 결국 이렇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끌어왔나? 사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거 없겠다라는 생각을 예. 아마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처음에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사실은 이 부자 감세하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 집권 승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는 아예 다음 정부를 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박근혜 정부 딱 3년 차 들어서면서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직 정보기관 수장을 청와대 이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그룹의 수장으로 네. 이렇게 데려가는 전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있었을까요? 원래 자문해서 잘 모르겠는데 원래 박근혜 정부가 창조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병기 이번 이제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 신임 비서실장은 사실 경력이나 네. 또는 가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비서실장 감으로 네. 뭐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예.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박근혜 정부 초기 주일 대사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 국정원이 댓글 사건 또 그 댓글 사건으로 이제 워낙 시끄러웠고 거기다가 간첩 조작에 대화록 무단 공개도 있었고 심지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긴급 투입이 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제 남재준 몰리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도 당시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섰을 때 사실 그의 국정 경험이나 또는 정책 독립성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 후보자 중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강도가 낮게 그렇게 이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병기 비서실장의 뭐 개인으로 보자면 뭐 언젠가 한번은 뭐 비서실장을 해도 크게 성색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네. 현재 이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고 더군다나 그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간 지가 8개월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국정원장을 끌어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키면서 결국은 또다시 이 국정원장을 새로 기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 기용한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금 뭐 저는 처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경력을 발표할 때 저는 국정원 2차장 출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나이가 우리 나이로 76인데 예. 이게 정말 이런 인사를 결국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그런 인사였다 뭐 이렇게밖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실감하죠? 아까 우리 양정대 차장께서 네. 겨우 지금 이런 인사를 하려고 뭐 그 열흘간 그렇냐 그랬는데 제가 미당의 식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우는 겁니다. 뭐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오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오늘 인사 중에 하나가 정무특보단을 무려 3명이나 현직 의원들을 대량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것도 뭐 네네. 유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다 친박계 의리의 돌쇠 같은 뭐 행동대장격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되게. 그러면 지금 당 집행부 김무성, 유승민 라인 반응이 어때요? 뭐 내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뭐 어떻게 보면 좀 시쳇말로 이제 이런 표현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니까 뭐 맞짱 뜨는 그러니까 뭐 그런 딱 분위기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 좀.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 정무특보단 구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일 거고요. 예. 오늘 임명된 윤상현, 김재원 두 의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친박계 핵심 소장파 의원들이고요. 예. 또 주호영 직전정책위 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그러니까 총리하고 이제 호흡을 맞췄었죠. 네. 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이계로 이명박 정부 때 정무장 책임장관도 했었고 친이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래 이 친박계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안 챙겨주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스카웃을 해간 그런 케이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이 친박계 소장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정보특보단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자리를 잡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야 관계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대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조금 그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중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수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부터 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벌써부터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 당내 비주류 쪽에서는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은 포스트 김기춘이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 체대가 됐는데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김기춘 전임자인 김기춘 전 실장 때보다 사실 전반적인 정책 현안과 정무 모두를 이렇게 자기 손에 틀어지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장악할 수 있는 역량도 의사도 별로 없는 사람 아니에요? 글쎄요, 뭐 역량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당정청 정례 정책조정협의회를 하면서 당 중심으로 상황을 이끌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당에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그런 분위기가 더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전임자보다는 훨씬 더 당정청 관계를 조율해내는 그런 청와대의 수장으로서는 좀 나을 수 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과거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이 정치를 함께 했었고요.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 박근혜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원박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저간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정청 관계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매끄럽게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때 중요한 돈 심부름도 하고 그러긴 했죠. 그랬었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 자체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떠나고 나면 이번 주말 다음 주에 여론이 본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당분간은 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통 사람 바뀌면 한 달쯤은 시간 주지 않습니까? 나무 옮겨 심어도 착근하는 데 필요하고. 양정대 차장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한 달쯤 후에 우선 야당 관계는 좀 젖혀두고 새누리당하고 오늘 이제 새로 진용을 갖추게 된 청와대 새 신임 라인들하고 쾌청, 흐림, 뭐 날씨 기상도로 한번 예측해 보실래요? 저는 뭐 한 달 정도 사이라면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럼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말씀드렸던 그 정무특보로 꾸려진 이 세 명이 사실 소장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계 아주 그 무게감 있는 중진급이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소장파들이고 행동대장격이잖아요. 사실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세 사람이 또 보기에 따라선 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또 사이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원만하게 유지를 해온 관계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여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와대가 당의 총선 준비에 어떤 도움을 줄 거냐라는 그런 식의 자세를 잡는 게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매끄러운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 세 사람은 그쪽에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기 쉽지 않은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내부적인 조율을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결국은 당청 관계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쉽게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전망해달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죠. 예, 저는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나저나 그 김대중 정부 때 카드 대란 그게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카드 많이 만들다가 대란 난 거죠? 네,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 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형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빨대라는 단어를 써서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2009년 당시 국정원을 이끌었던 원세훈 원장은 현재 대선 개입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까지 적극 개입한 셈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국회 브리핑 또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말. 국정원이 시기 언론 플레이를 검찰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고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게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마당에 국정원이 즉각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얼마나 믿을지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시계 의혹을 언론 플레이 하자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사실도 아닌 것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추악한 의도가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의 공작 사건이며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사주했는지 아니면 방조했는지 반드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만 말이 없는 상황.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동업자로 지칭된 안희정 충남지사. SBS 최초 보도 후 열흘 후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겁니까? 대한민국 검찰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벌써! 그렇다! 조중동!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한없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언론과 검찰은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직 대통령을 시전잡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모셔왔던 참모로서 죄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진행 순서상 뉴스 재구성 다음에 행간을 하게 됐는데요. 고르다 보니까 뉴스 재구성을 만드는 PD나 행간을 고른 저나 사전에 아이템을 상의할 그럴 건 아닌데 공교롭게 비슷하게 매치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명박 회고록에서 쇠고기 이면 합의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관련자들이 부인을 했고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기록에 남기고 있죠. 그 관련해서 같이 생각 좀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쇠고기 이면 합의 없었다. 정부 MB 회고록 공식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술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어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 질의에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술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특히 이는 산업자원통상부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까지 확인해서 나온 결과여서 신뢰성이 높다. 네.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가 국회에 답변석을 기록으로 보내든, 그러니까 문서로 보내든 아니면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든 그건 모두 당연히 기록에 남습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곧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다 알고서 보고서나 답변서를 보낸다는 것 또는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한다는 겁니다. 기침소리까지 다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산업자원통상부가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정부 바뀔 때마다 부처 이름들이 하도 바뀌니까 전 기자들도 애 많이 씁니다. 국회에 서면 답변했고 농림부와 외교부까지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MB 회고록에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 즉 이면 합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한미 FTA 때 하도 말이 많아서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났고 지금은 강남 어딘가에서 정동영 후보 이기고 국회의원 하고 있죠. 새누리당에. 김종훈 당시 통상본부장이던가요? FTA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현 의원도 이명박 회고록에 나와 있는 거 그 쇠고기 이면 계약 없었다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확인이 된 거죠. 공식 부인 당한 거죠. 여러분들의 28,000원이 아까우셔서 아마 이명박 회고록 안 사셨을 거예요들. 또 읽어본 몇몇 사람이 굳이 살 필요 없다고 돈이 아깝다고들 많이 하고 요즘 또 PDF 파일로도 많이 돌아다닌다고들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잠시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쌍따옴표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 위험 부위, 그러니까 SRM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소고기의 특정 위험 부위를 제외하고는 원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커스는 미국의 의원 이름입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옴표 닫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정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이렇게 묻고 이런 지금 그 대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는 어디선가 이렇게 듣고 확인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내용과 문서가 유출이 됐고 원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명박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명박 회고록은 물론 역사적 공식 기록물은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쓴,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거나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지정되고 보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2년도 안 돼서 아주 민감한 사안들 다 공개해가면서 자신 있게 후임자 참고하라고 팩트만 탈탈 털어 모았다고 하면서 낸 책입니다. 그 따옴표에 거론된 김종훈 현 새누리당 의원조차 회고록 나온 지 이틀, 회고록 발간 직후인 지난 2월 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 합의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한마디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회고록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낸 서면 보고 역시 이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불과 2년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하고 있던 사람, 현직 공무원들이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명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바로 들통날 거짓말. 그것도 이명박 씨가 혼자 집에 처박혀가지고 기억 더듬어가면서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8개월인가 7개월 동안 팀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논현동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내로라 하는 수재급들인지 비서관들인지 수석들인지 필요하면 전직 장관들도 다 불러다가 주제별로 소재별로 다 미팅하고 회의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행정관 시켜서 대통령 기록물, 그 대통령만이 볼 수 있는 거, 대통령이 위임장 써주면 볼 수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위임장 써줘가지고 확인까지 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회고록이? 근데 이렇게 빤히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벗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얼마 전에 한 3주일쯤 돼서 아마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이강윤의 오늘에서 진짜 인터뷰 이 부분 한번 다뤘었습니다. 회고록 나온 직후에. 우희종 교수와의 진짜 인터뷰가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5,000회가 넘고 아마 꽤 많은 클릭수를 기록했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 있는데 우희종 교수가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도 사실이고요. 도대체 왜 이명박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잘 추측을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부인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사후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테면 말이죠. 출판물에 의한 출판물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미 돌아가신. 그럼 제가 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1번,
이명박 회고록은 일단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판물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유통이나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2번,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럼 이거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작정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언론사 같으면 뭐 고문 변호사하거나 아니면 취재 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물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현재 소속사는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좀 정통하다고 하는 제 친구 법률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대로 여러분께 추후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말하고 부탁하면 법률가들이 또 시간을 좀 많이 끕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은 더 이상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뿐더러 쇠고기뿐만이 아니고 4대강 그리고 자원회교 그다음에 뭐 남북관계 둘러싼 외교 비화 등등 회고록 전체에 대해서 실증과 고증을 명백히 해야 되겠다. 누군가 팀을 짜서. 근데 그거는 이게 지금 정부 공식 기록 문서가 아니니까 정부 어느 부처에서 하기는 힘들 것이고 뜻있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게 좋겠죠. 그걸 하기 힘들다면 정당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저는 이런 거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 사자방 관련해서 지금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원래 사자방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가 자기 입으로 지금 회고록 해냈으면 전담팀 하나 만들었어.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문점만 정리해도 되고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 내라고 추가로 말하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말이죠. 일단 MB 측에서. 저는 정당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 시계 그거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공무상 기밀누설죄 그 공소시효가 5년이더군요. 그러니까 200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5년이 지나니까 경향신문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데 원세훈 전 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이 수장으로 있을 때의 국정원 요원들이 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혐의 사실을 공표도 아니고 날조 공표를 했다. 이거의 공소시효는 더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날조 언론 플레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통치행위인지 맞는지 적법한지 위법한지 가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대질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누가 해야겠습니까? 개인이 1인 시위해야 됩니까? 서울역 앞에서 집회해야 됩니까? 앵커가 계속 마이크 잡고 며칠째 떠들어야 됩니까? 그런 거 하라고 정당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회고록은 당장 판매 중지 및 유통 중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촉구합니다. 일단은 촉구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저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꽤 오래된 민중가요라고들 하지요. 그 노래 들으면서 이번 한 주 방송 마치고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